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회담에 이어 2달 만이었는데요. 양국 관계 회복과 공동이익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인데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당내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 의원은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임 윤리위원을 선임하면서 조만간 윤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전망인데 양당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덜어내려는 의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두구 의원,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났는데요.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좀 종합해서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이후 2달 만에 한중 정상이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우호 협력을 굳건히 수호하자고 이제 화답하면서도 역사의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특정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전략 경쟁과 대만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 입장을 지지해 줄 걸 요구한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원래 예정된 1시간을 넘겨서 90분간 진행됐고요. 이를 계기로 우리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와 환경과 기후협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1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었던 병난도를 언급하면서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병난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관련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간밤에 미국 법정에 출석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쯤 미국 뉴욕 법원에 출석해선 자신은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남부 연방지검이 기소한 마약 테러와 코카인 수입 공모, 살상무기 수입 공모와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옆자리에 앉은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다, 완벽히 결백하다고 했는데요. 미국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서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공습 초반에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면서 항전 의지를 보였던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입장을 바꾼 모습이에요. 네, 새벽에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미국에 체포된 직후만 해도 미국이 침공했다면서 반미 목소리를 냈었는데 어제는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된 성명을 내고 미국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극적인 태세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입장이 달라진 건데요.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에 그리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란 제목이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걸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제대로 처신 안 하면 2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 반응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나라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이나 시리아 같은 곳에서 미군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는 무장 세력을 공습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타국의 수도에 직접 최정예 부대를 투입해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하듯이 체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미국과 적대 관계인 나라들이 받는 압박감은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란은 베네수엘라의 동맹이기도 한데요.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불법적 침략을 중단시켜달라고 유엔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지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핵무기가 없는 반미국가 정상이 미국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일을 통해 핵무기에 더 집착하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의외로 발끈한 곳이 덴마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대놓고 표출해왔기 때문입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걱정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미국의 방위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 또 미국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나라 중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들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패권적인 행위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공천 헌금 묵인과 같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네, 김 의원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선 정말 잘못했지만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나가진 않겠다면서 직접 의혹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걸 전해 듣고도 김 시원에게 공천을 준 건 강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줘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당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에 첫 회의를 열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의 돈을 건넨 것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김경시 의원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고요. 네, 김 시의원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선 의원과 김경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에 접수됐고 지난 2일에 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경시 의원은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수사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걸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아직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놀랍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엔 또 재산 문제라고요. 네,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가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6년 만에 재산이 113억 원이나 늘면서 총 175억 원이 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네. 이번 건 이전에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마지막으로 했던 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해였던 2020년이었는데 그때 재산은 62억 원 정도였습니다. 불과 6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불어났는지를 보면 부동산도 가치가 오르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이 후보자 가족들이 모두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확 커진 거였습니다. 예. 이 회사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숙부회사,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회사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백지신탁으로 묶여 있다가 의원직 퇴직 이후에 이게 풀리면서 재산에 반영이 됐고 또 이 비상장 주식 금액 신고 기준이 2020년부터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오른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영화계의 큰별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각계의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어제 오전 별세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6일 만이었는데요. 안성기 씨는 2019년 혈액암이 발병했고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검진받는 과정에서 암 재발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집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쓰러지고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고인은 5살 때 아역 배우로 영화계에 발을 들인 뒤 중학교 때까지 무려 7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고요. 고등학교 진학 후에 연기를 그만두고 한국 외국어대 베트남어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원래는 전공을 살리려 했는데 베트남 전쟁 여파로 원했던 일을 하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성인 배우로서 다시 스크린에 복귀해서 1990년대에 최고 전성기를 보냈고요. 2000년대에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69년간 170편 넘게 출연하면서 영화계를 이끌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고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운구는 배우 이병헌과 이정재, 정우성 씨 등이 맡고요. 발인은 9일 오전 6시입니다. 네. 자, 화요일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곳곳에 고장난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는 순천 쪽이고요. 산인터널 출구 지점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4차로 잘 피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마성 진출로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소통은 원활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입니다. 남한산 부근의 정체가 극심합니다. 하지만 앞쪽 차량의 흐름이 원활한 걸로 봐서 돌발 상황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초 부근 3차로고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한남 나들목에서 서초 쪽의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 방향 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부근이 혼잡합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현지 시간 월요일인데 먼저 미국 시장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미증시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부터 미증시는 기술주와 에너지주 강세가 시장을 역시 이끌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가 1.23%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0.69% 상승 마감, 그리고 S&P 500도 0.64% 각각 상승 마감하면서 좋은 모습을 마감했고,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소식에 미국 시장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에너지주의 강세로 바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심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고칠 것이다라고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 언급을 한 효과 때문에 쉐보론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조정 없이 바로 시장이 좀 움직여주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어떤 이제 이벤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다른 조정 없이 갔는데 그럼 앞으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보통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북한들 꽤나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지정학적 이벤트라는 표현을 월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쓸 정도로 기대감을 좀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에 미국 주가 상승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월가의 의견들이 주말주에 많이 나왔고요. 오늘 새벽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거의 이런 변동성 없이 바로 이제 지수가 올라 버리면서 이제 좀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지도 않고 바로 강세 흐름을 보인 게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정황상으로 봤을 때 지수가 한 5% 정도씩은 올라갈 수 있는 지수 상승 압력과 함께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테지만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55불에서 65불 사이에서 좀 안정화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고요.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작년하고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투자를 잘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좀 계속 잘 담으시면서 투자를 좀 잘하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우리가 가보지 못한 영역을 가니까 그런 어떤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와 함께 그런 헤드라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급등 시장에서도 이제 이 거래일 동안 1조 9천억이라는 매도세를 보였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좀 차익 실현의 느낌이 좀 강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여전히 신입사원들은 월급 받으면 이제 달러로 환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내에서 수익 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많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 상황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ETF 미국에 투자하는 ETF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는 조금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간밤에 우리나라 관련한 ETF 흐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좀 강세 흐름이 예상될 정도로 잘 나왔고요. 일단 보통 제가 설명드리는 EWY, FAKR 콜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EWY는 2.5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FAKR 같은 경우는 2.44%, 그리고 코르 같은 경우는 7.85% 상승 마감했고요. 이 세 개 ETF가 다른 거는 운용사가 각각 블랙락이냐, 프랭클린이냐, 아니면 블랙락이냐, 요거 따라 다른 거니까 요거는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정시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역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인데 아마 올해 1월 달 시작하자마자 바로 좀 러시를 해서 아마 올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3.44% 급등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6% 급등 마감했습니다. 주말 중에 베네수엘라 불확실성이 나왔는데 미국 반도체 훈풍이 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4,4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급등 효과가 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삼성전자 없는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형 기업들이 이끌어서 지수가 올라간 다음에는 보통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들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네,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기업들이 거의 다 올랐어요. 이런 가운데 로봇 관련주 CES 있잖아요. CES를 앞두고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정도는 그냥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가 최근에 조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중 때문에 조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특히 삼성전자 상승이 눈에 띄었어요. 네, 일단 어저께 삼성전자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요.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2조 1,67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들은 1조 5,093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7,038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역시나 확실히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환율 상황이 워낙 지금 원화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는데 이런 환율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가고 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MSCI 인덱스에 따라서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서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 상위권은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곧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한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각 투자 주제별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확실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마이크론 급등하면서 이제 그 효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AI 기술 성장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전망도 부각이 되면서 갑자기 AI 관련주로 관심이 확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 흐름이 작년부터 이어졌었어야 되는데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심리가 싹 사라지고 이제 삼성전자 없어요. 뭐 더 살 걸 그랬어요. 이런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투자를 주체 흐름은 뭐 개인들은 그래도 조금 아쉽게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 위주로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 시장은 어땠을까요? 일단 뭐 어저께 주말 중에 보니까 베네수엘라 이슈 이후에 달러가 좀 강세로 가길래 저는 원화를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원화에는 딱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2원 정도 오른 1,443.9원에 마감했고요. 사실 뭐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1,500원을 뚫을 것이다 이런 공포감이 좀 있었고 뭐 일각에서 2,000원대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더 원화 강세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근데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슬슬 다가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면은 절대 투자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정말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만큼은 절대로 그 밸류에이션 그리고 차트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요 산업이나 이런 쪽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공부를 깊게 해보시고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높은 차트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뿐만 아니고 올해는 그렇게 컨셉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날씨 정보 스튜디오에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위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이 영하 13, 충북 제천이 영하 12.5, 경기도 파주가 영하 12.4도 등 중부 내륙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서울도 영하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낮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추위는 그야말로 반짝 지나갑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강릉 9, 청주 대전 7, 광주와 대구 역시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네. 자, 추위가 하루 걸러 하루씩 이게 날이 추워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이 영하 1도로 평년보다 4도 정도 높아 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모레는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퐁당퐁당 추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과 동쪽 지역은 그런데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네요. 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 경보가,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산지와 경상도 내륙,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건조주의보는 35% 이하의 실효습도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예상될 때 내려지며 25% 이하의 실효습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경보로 격상됩니다. 네. 이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오늘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사소한 부주의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네. 이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내륙 산지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 일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시죠. 강덕구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예. 네, 한창 최고위원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천헌금 의혹 파문으로 당 안팎이 시끄러운데요. 지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현장 여론 접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당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따갑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선거운동 와중에 이제 들으신 여론이라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또 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제명을 당하더라도 내 손으로는 탈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분은 탈당을 하고 그리고 또 김병기 의원은 당직을 사퇴했잖아요. 네. 근데 제명을 당하더라도 당을 지키겠다 이 말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결자 해지라는 큰 틀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는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당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게 지도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 달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결자 해지 차원에서 고민들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선거운동 와중에 의원님께서 SNS에 이런 글을 올리신 게 좀 주목이 됐습니다. 그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요. 김현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좌관인데 제보 투서를 당의 절차에 따라 전달했을 뿐이고 김 보좌관이 당시에는 의원실 보좌관이었는데 이를 당 대표실 보좌관으로 묘사하는 건 사실관계 왜곡이다. 이렇게 지금 SNS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님께서 직접 이른바 투서 은폐 의혹이라고 할까요? 이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당시 이재명 대표 때 수석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그 수석사무부총장은 당 대표와 공식회의를 일주일에 3, 4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당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당 대표실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실의 역할과 의원실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 속에서 그리고 또 업무 분장 속에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이 건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팩트는 분명히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페북에 글을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는 이런 내용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정치 공세 측면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당 대표실에 전달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팩트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당 대표실 소속 김현지 보좌관이 아니었고요. 이재명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당 대표실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천헌금 의혹 논란 한복판에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금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데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유용한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그렇다면 경찰에서 출국 금지를 했어야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최고위원 선거 한창 운동 중이신데 어제 2차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당 운영 방향 그리고 당청 관계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당이 민생과 민심을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우리 대통령실과 공유하고 그리고 정부와 공유해서 국정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당정청이 원팀이 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입장 하나였고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첫 전국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큰 틀의 국정 과제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선거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한 의견을 제가 피력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선거운동을 하시면서요. 지금 선거 판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선 가능성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까? 강북구의 당선 가능성이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시작을 제가 약간 좀 늦게 했죠. 근데 시간이 이제 한 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면 흐름들이 당정청을 하나로 조율하고 균형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강북구구나.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최고위원은 그래도 강북구구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김민석 총리와의 관계, 그리고 당에서 25년 정도 있으면서 큰 틀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당의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강북구, 이런 흐름들 속에서 당선권으로 진입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님께서 본인을 이재명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의 지금 당 지도부의 운영을 봤을 때 대통령 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당 대표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큰 틀의 국정 방향 그리고 또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큰 틀의 개혁 과제를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과 청이 더 단단하게 더 한 채 간극도 없이 서로 공유하고 방향을 함께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강북구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잘 단단하게 당과 청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강북구가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께서 비교적 당과 청의 관계 속에서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해오셨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보도 접하셨을까요? 네, 어저께 기사 속보 나온 거 봤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그 5분의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들을 이른바 친명 친청 구도로 3대2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 위원장님이 만약에 후보 사퇴로 하게 되면 왜 그런 건지 혹시 또 후보 사퇴를 사실상 결심을 하신 걸로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유동철 위원장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원외위원장에 대한 나름대로 좀 아픔을 대변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전략 지역에 대한 고민을 우리 당원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이 아니고 원외위원장이다 보니까 인지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나름대로 좀 한계를 느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사퇴를 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원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는 없으신 건가요? 어저께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 전화를 꺼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지금 그 지방선거 전략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경선 선거 공영제 도입 주장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겁니다. 일단 그 선거 기탁금 관련해서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기탁금으로 인해서 선거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배려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큰 틀에서 선거 공영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원들이 낸 당비가 아닌 국고부조금으로 단계적으로 경선 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에서 전략 지역으로 정하면 해당 지역의 그 경선을 준비했던 분들이 심사비라든지 기탁금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일체 못 받았는데 이런 거를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를 고민하면서 제가 경선 과정에서 공영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그 여러 상황들과 맞물렸을 때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그 지금 최고위원 선거와 함께 원내대표 선거도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날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원내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다 아울러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지금 앞서 한 세 가지로 그 지금 출사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11일 날 결론이 나오면 지금 당 운영의 방향 가장 먼저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원내 지도부도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 6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해야 될 첫 번째는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다. 세 번째는 원내대표로서 의회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안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원내 지도부. 요게 한시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새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당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자면요. 그 정청래 대표가 추진을 했던 1인 1표제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방선거 전에 다시 한번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 최고위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흥정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바로 해야 된다. 이게 대체적인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재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1일 1 의혹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되는 이 의혹 폭로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청문회 때 다
인사 검증을 통해서 네. 소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특히 갑질 관련된 부분은 저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국민의힘일 때는 네. 왜 이런 부분이 묻혀 있었는지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지명자가 되니까 이런 일이 드러나는 것인지 뭐 그런 약간의 좀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일 때는 진짜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랐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나름 뭐 여야 의원들이 묻고 싶은 말 다 묻고 그리고 이해운 장관 지명자가 소명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판단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야당에서는 지금 청문회를 이틀간 하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를 이틀간 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야 합의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전제돼야 되니까. 네. 자, 상대당 얘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채비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 의장직을 돌연 사퇴했는데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타당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장직을 사퇴했다라는 거는 장동혁 체제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윤리권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좀 정리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힘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대구를 찾아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요. 대구와 경북에서 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보수 텃밭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 텃밭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묘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구 경북이 보수 텃밭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지지율 1위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누가 나왔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물 구도로 가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큰 틀의 국정 흐름들 속에서 잘 하고 제대로 하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패배하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남에서 당시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네. 대구 경북도 서서히 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당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도 변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제 나름 생각이고요. 이게 뭐 금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좀 민주당이나 또 국힘 쪽이나 양심 있는 분들은 어느 특정 정당이 그 모든 걸 독식하고 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대구 경북도 이제 변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구 경북의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각각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 선택은 당원들한테 있는 거고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했고요. 90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
선거운동으로 바쁘셨겠지만 어제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8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겁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한 원년이다. 이렇게 양국 정상이 선언했다라는 건 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한 가치보다 실용적 입장에서 외교를 하겠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중 간에 사실 외교, 안보, 그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한한령 해제, 이른바 한한령 해제라는 부분이 있고 또 경제협력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양국 정상회담 결과물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걸로 기대해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가실 때 경제사절단도 같이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대한민국은 양국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서로 무역을 통해서 윈윈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전 서로 양국 간의 관계가 복원됐다라는 것은 경제도 복원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 충분한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라는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제정세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한 것을 두고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각 정당마다 또 입장들이 다릅니다.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논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내면까지 고민하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거나 분명한 건 현직 대통령을 미국이 그렇게 네.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이 안 갑니다.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나 뭐 하여간 그 내부의 어떤 사항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는 잘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방중 기간이 이제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은 또 국내 정치 현안들이 이제 또 돌아갈 예정인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 2차 종합특검법하고 통일교 특검법 관련한 협상인데 지금 일단 잠시 유보된 그런 상황이에요. 2차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또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된 국회 통과가 언제쯤 가능할 거로 보시는지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해서 당론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네.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재판들이 이제 선고들이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란 청산, 그다음 민생 경제 이제 양쪽 두 가지 의제를 갖고 이제 양 당 간의 정치권에서 많은 이제 공방이 오갈 텐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라는 이 두 가지 화두를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해서 지방선거에서 담론으로 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란 청산과 민생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 상황이
얼마나 경제를 힘들게 하고요. 민생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란이 청산되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거고요. 일상이 회복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면 그만큼 소비 지수도 높아지는 거고요.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내란과 이 민생은 청산, 민생 네. 이거는 큰 틀에서 비례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청산과 민생이 서로 몇 대 몇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루빨리 내란 청산이 돼야지 민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DJ G팍 박명수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병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저는 오래 품어온 꿈을 이루었습니다. 슬로프 차량을 지원받아 제주 성산 바다를 보고 왔거든요. 휠체어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해변 데크길에서 2026년에 첫 태양을 마주하니까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붉은 태양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지. 출발!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춥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6.9도, 체감온도는 영하 10.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그래도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서울이 4도, 세종대전 5도, 광주 대구 7, 강릉 제주 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 가장 추운 날 목요일입니다. 서울이 영하 9도까지, 파주는 영하 14도까지 내려앉아 대부분 반짝 강추위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번 주 날들은 대체로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괜찮겠고요. 오늘 전국이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나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비나 눈이,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비나 눈 예보 있고요. 내일 오전에는 충북과 전북에도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나 눈 날림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밤에 중부지방에 비나 눈 예보가 또 있습니다. 토요일도 중부와 전라도, 제주에, 일요일은 전라와 제주에 강수가 이어지면서 비나 눈이 자주 좀 내릴 전망이고요. 당분간은 건조한 날씨는 유지됩니다.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동쪽 지역은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수도권과 전남 동부에도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라서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중심 채널. 네, 전격 인터뷰 일부에서 강덕구 의원이 언급한 김부겸 전 총리 관련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2.1%,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이 16.8%,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1.8%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가 되자마자 국민의힘도 뭔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윤리 구성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7명으로 구성됐는데 명단이 알려졌을까요? 어제 한 언론에 의해서 실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명 공개 윤리위원장만 신원이 공개되고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던 게 그간의 관례가 맞습니다. 관례가 맞는데 예. 이게 뭐 실적법상의 그 신원이 드러나는 게 위법도 아니고요. 네. 저희 당 당원 당규상에 이 신원을 공개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조항도 없습니다. 당원 당규 위반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된 거 아니냐. 다들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지방선거 앞두고 큰 선거 앞두고 윤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도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만큼 판사들이 익명에 숨어갖고 판결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SNS에서는 이제 공개가 된 그 명단을 보면 당내에서 자격 논란이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저께 현역 의원들 그 단체 대화방이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SNS상에 돌아다니는 거 저도 한번 이렇게 어떤 분들인지 나름대로 이제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조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윤건희 라인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하고 상당한 밀접한 친분이 있는 분들로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뭐 최규동이라고 하는 분은 김건희 여사 경기대 회학과 동문이고요. 지금 뭐 요양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인데 김건희 여사 그쪽 패밀리가 요양원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황경선이라는 분도 이 최규동 씨랑 함께 요양원 그쪽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 요양원 이런 그 전문가들이 왜 이 공당의 윤리위원으로 발탁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분은 의대정원 2,000명 그때 뭐 역할을 한 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뭐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 네이버 댓글을 중국인들이 조작한다.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시절에 방첩사 자문위원을 하다가 그런 활약이 돋보여서 국정원 특보로 발탁된 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변호사 세 분인데 한 분은 뭐 신문 기사도 났던데요. 그 해산된 통진당 당원이었던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비 종교 집단 JMS 정명석을 변호했던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제1야당의 윤리위원으로서 뭔가 중대한 결정, 타인의 윤리적 문제를 심사하고 중대한 결정을 할 만한 분들인가?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네. 당내에서 어떤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이번 건은 사실 뒤에서도 질문 드리겠지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단계 건과 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위원장부터 서로 뽑아야 되는데 네. 어제 그 의원들 단체방에서 오고 간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귀동냥을 해봤더니 예. 이 두 사람은 이제 실명이 공개되니까 뭐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7명 중에. 벌써 7분 중에 2 네, 분이요? 두 분이 네. 왜 실명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됐느냐. 뭐 나는 못하겠다. 네, 예. 뭐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데 그 두 분이 누군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네,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2호선 당무감사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저희들이 검증 결과는 뭐 허위 조작된 것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이런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 당 사무처에서 그 사무적으로 그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게 당무감사실입니다. 네, 네. 사무처 내 한 기구예요. 네, 네. 근데 요번에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자료는 네. 저희 당 사무처 당무감사실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외부에서 만들어진 걸 갖고 와서 발표를 했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그냥 좋게 얘기하면 오류투성이고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뭐 날조된 것들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리가 결국 가동을 하게 되면 이제 단계 사태에 대한 징계로 이제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며칠에 나와서 계엄 옹호 퇴행 세력에게 난 걸림돌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 발언을 하신 걸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징계가 지금 이 윤리위 구성을 들어봤을 때도 뭐 1월 안에 예를 들면 네. 예,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는 아무래도 설 연휴가 지나서부터는 할 테니까요. 네.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징계를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보면요. 예.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를 하게 되면요. 네. 회부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윤리위원회가 그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아, 네네. 그게 1월 8일이에요. 아, 1월 8일이군요. 네. 그러니까 1월 8일에는 그 위원장을 정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아,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1월 8일이 목요일이고 네. 한 달 내려면 2월 8일 대략.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질질 끌까 하는 들어가지는 생각은 않을 것 같고. 드는데요. 아, 네네. 예.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어제 또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하시기 전에 좀 아셨습니까? 이런 동향을요? 아 근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본인이 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삼고초려 선배님 제발 좀 해주십시오. 삼고초려를 해서 네네. 그래서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김도읍 그 이제 전 의장이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과정에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얘기할 때하고는 좀 다르구나. 나하고 얘기할 때 뭐 좀 이렇게 할 것처럼 그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그것과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아, 그 다르다는 거는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김도읍 의원뿐만 아니라 네. 저희 당이 많은 의원들이 그 장동혁 대표랑 대화를 하면 조금만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 네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 근데 연말까지. 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연말에 뭐가 있었죠? 연말까지 기다려주면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뭔가 솔루션을 내놓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연말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사실 그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30일에 이미 원내대책회의에서 네. 계엄 사과를 했을 때
정책위 의장직에 대한 사의 표명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어제 공개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미 결심을 굳혀놓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새해가 돼서 그냥 공개가 된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선거 출마가 아니시라면은 결국 장동혁 대표와 같이 가기는 이젠 좀 그렇죠.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네. 12월 말은 이제 그 뒤에 얘기고 앞에 얘기는 앞에 얘기는 네. 12월 3일 아, 네. 비상계엄 1년 네, 때 네, 그때 제대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김도부 의원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는 안 했잖아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다. 비상계엄은. 예. 오히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때부터 이제 김도우 정책의장이 그만둔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좀 나왔거든요. 근데 연말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근데 연말 돼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그 연말이 지나서 오늘 1월 6일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이르면 8일에 이것도 네. 8일이네요. 새 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 새 신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요. 어렵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그 행동 패턴을 보면 예예. 이게 과연 쇄신일까?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8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네. 네. 아니, 지금 사실 새해 돼서 그 청와대에도 가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을 네. 하고 또 계속 그 여러 당 안팎에서 조언을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메시지가 신년에 맞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어떤 그 관측과 기대 속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이 당 안팎의 어떤 쇄신 요구나 원로들의 노선 변경 요구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자강론을 띄우는 거는 뭐라고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전직 대통령, 네. 전직 당 대표께서 정말 고언을 해줬는데도 그냥 무시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누가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장동혁 대표가 왜 저럴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이른바 극렬 지지자들, 네. 윤어게인 극렬 지지자들, 예. 이분들의 응원으로 이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김문수 전 그 대선 후보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더 선명한 그 극우 노선을 밝힌 장동혁에게 패배하고 그냥 떨어져 나갔죠. 네. 이게 뭐냐면 극렬 지지자들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엎여 있다가 등에서 그분 업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뜨려 보니까 나가 떨어진 거고. 근데 이제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어찌 보면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등에 엎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 뇌피셜로는요. 예.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못한 거를 내가 해보자. 그게 뭐냐면 한동훈을 철회하는 거예요. 지금 이른바 이 극우층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도 밉지만 한동훈이 더 밉다. 네. 주적이 한동훈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한동훈 문제들 장동혁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 위상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극우 세입자였는데 네. 극우 오너가 될 수 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한동훈은 의병, 장동혁은 관군이란 말을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그런 그렇죠. 말씀인가요? 지금 최근에 보면요. 네. 뭐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가 뭐 론스타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김병기, 강선우 뭐 이 의혹들. 한동훈은 지금 직위가 없잖아요. 네. 그냥 일반 당원일 뿐이에요. 일반 당원. 그 의병이죠. 예. 근데 장동혁은 당 대표니까 관군의 장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의병장이 그 관군 장수보다도 더 열심히 적군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근데 그 관군 장수는 오히려 적군하고 가장 열심히 싸우고 적군이 가장 아파하게끔 또 적을 공격하는데 그 의병장 때려잡는데 골몰하고 있는 게 저희 당의 현실이죠. 네. 지금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유정복 인천시장도 새해를 맞아서 그 새신과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신년 인사회에서 네. 면전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 특히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힘 출신의 지금 다 새신 연대를 강조하는 행보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당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른바 임계점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갈등이 폭발할? 예. 가까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자의 목적 함수가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쇄신을 얘기하는 분들은 네. 6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고요. 네. 이 장동혁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내 헤게모니를 확고히 틀어지는 거. 그게 목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오히려 줄어들기보다는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형국이죠. 지금 새해 들어서 누구나 우리 정치권에서 제일 큰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사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제 통합이 필요하고 또 한마디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많이 문제제기가 있고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안과 미래 초재선 의원 네. 모임에서도 이제 좀 예전에는 뭐 공부하는 모임 네. 형태였다면 지금은 뭔가 좀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윤리위 문제와 연결지어서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 문제들이 좀 당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이른바 뭐 연대라든가 실질적인 연대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한동훈 징계 문제를 처리할지 그다음에 네. 이제 8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네. 발표까지는 좀 보자. 뭐 거기까지는 보고 뭐 행동하더라도 하는 게 명분이 더 있지 않겠느냐. 네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그게 지나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네. 자, 박수혁 의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 불출마 선언으로 백의 종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건 좀 엉뚱한 얘기인데요. 엉뚱한 얘기입니까? 예. 왜 엉뚱한 얘기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사과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라. 네. 이게 이제 박수영의 네. 해법인데 네네. 잘못한 게 뭔지가 분명해져야지 사과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 예. 그런. 근데 지금 한동훈 본인의 주장은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그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신문 사설 칼럼 올린 거 그 정도인데 네네. 그렇다면 익명 게시판에 그거 올린 거 가지고 사과를 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다. 그리고 이호선 씨가 네. 한동훈은 그렇게 그 신문 사설 칼럼을 올렸다고 했지만 조사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 하면서 사례를 2개를 그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 검증 결과 한동훈 가족이 쓴 게 아니라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좀 험한 말 한 거. 네. 그거를 마치 한동훈 가족들 한 것처럼 또 조작을 했어요. 예. 이 당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조작이라는 게 나오면은 안 되는 안 되죠. 네, 건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지금 당내에서의 어떤 그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연대,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연대, 각각 연합 전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 네. 호사가들 사이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윤 어게인이냐 윤과의 절연이냐, 그 차이로 당이 이제 나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윤 어게인으로 갈 것인지 네. 윤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러니까 절연한다는 게 인간적 절연이 아니고 정치 노선상에 네네. 개헌 분명히 사과하고 탄핵 결정 겸허히 수용하고 네. 거의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황골 탈퇴하는 모습을 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갈지, 그렇게 이제 지금 나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 보면은 여당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가 지금 터진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획예산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된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또 계속 1일 1 의혹 수준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전혀 못 살린다. 그렇죠. 라는 평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18일, 19일 정도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낙마 가능성, 뭐 자진 사퇴, 심지어 정계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나오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꾸만 민주당 쪽에서요. 네. 그런 문제투성이의 사람을 당신네들은 5번이나 공천 주지 않느냐. 당신들이 이혜훈 후보자의 문제를 떠들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피는데, 그게 좀 어불성설인 게요. 선출직 검증과 임명직 검증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 선출직 검증은 어느 당에나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자료 제출하라. 거기서 특별히 문제 없고, 또 문제 있을 때 뭐 물으면 소명 자료 내서 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다음에 선출직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겁니다. 네네네. 근데 임명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는요, 굉장히 다선 의원인데 임명직은 난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직과 임명직의 검증 기준을 동일한 잣대로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냥 국민의힘이 무시하고 이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네. 해야죠.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또 우리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그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면서 윗선 배후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설로만 있을 뿐이지 뭐 명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 수사는 지금 아직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하지만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뾰족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없어 보여요. 아닙니다. 그 김병기 특검을 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 특검을요? 김병기 특검. 네. 강선우보다도, 강선우는 탈당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김병기는 제명당하면 제명당했지 내가 탈당 안 하겠다. 네네네. 근데 이 죄질로 보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타난 그 혐의로 보면 김병기 의원의 경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다음에 조간 여러 가지 기사 좀 봤더니요. 이 경찰이 지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동작경찰서가 그 김병기 이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법카 무단 사용 사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 갖고요, 온갖 그 정보를 다 줬고 협조를 했고 심지어 무혐의 처리한 다음에
그 팀장이 강남에서 저녁에 김병기 의원과 술자리하면서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 본인도 동작 경찰서장과 통화하는 것을 전직 보좌관들이 옆에서 봤다. 거기에 또 이제 국민의힘 고위 경찰 출신 윤핵관 의원도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 김병기 특검을 못하면 또 그 사람 지켜주려고 자기들도 구리니까 김병기 특검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동작 경찰서장이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서울경찰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죠. 지금 사실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금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김경시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출국을 해버렸어요. 경찰은 이제 오면은 이제 통보받는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어떤 팩트, 사실의 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회 그 의석수상 사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주장을 해도 그러니까 안 받아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소수 야당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민 여론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언제 소수 야당의 주장을 지지를 하는가? 맞는 말을 했을 때, 합리적인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건데 이게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게 김병기 배우자 구의회 법인카드 무단 사용 그 건은요. 당시 동작 경찰서도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수사 기밀 다 빼주고 다 협력하고, 이거를 그다음에 그 여의도의 고급 일식당에서 여러 차례 결제가 된 게 확인됐는데 CCTV 가게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수사에 많은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작 경찰서의 그 부실 수사, 그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특검 말고는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굉장히 이 전국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는 안건이라서 지금 상황들 꾸준히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강덕구 의원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투서 마지막 시간이 짧아서 지금 김현지 당시 의원실 보좌관에게 투서를 줬는데 이게 의문이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그걸 당 사무처에 토스를 했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해명인데 참 무책임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투서 내용 봤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 2022년 지방선거 때 그런 그 의혹이 나온 사람은 2024년 때 뭘로 썼느냐. 비명 행사의 사냥개로 활용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이 굉장히 무섭구나. 약점 있는 사람. 너 나한테 약점 잡혀 있지. 그러니까 너 내 시키는 대로 해갖고 사냥개로 쓰는 이 용인술이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 걸 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날씨 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서 아침 추위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도, 체감온도 영하 10도대까지 내려앉아 느껴지고요. 전국적으로 오늘 낮 기온은 그래도 영상권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이 4도, 세종대전 5, 광주 대구 7, 강릉 제주 9, 부산 1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 중에 목요일이 가장 추울 텐데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파주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가장 춥고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평년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오늘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내일 오후까지 제주에 비나 눈 예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충북과 전북에도 가끔 강수가 예상되고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나 눈 날림 예상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도 중부지방에는 한 차례 비나 눈이 더 지나겠습니다. 반면 동쪽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메말라 있는데요. 동해안 쪽으로는 거의 건조경보입니다.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수도권과 전남 동부에도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도, 체감온도 영하 10.5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 3부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에이펙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베이징으로 무대를 옮겨서 국빈 방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아주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그 국빈 방문을 2달 만에 양측이 2번 만난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국제 관례적으로 볼 때도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갖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정상 간의 교류를 통해서 큰 물꼬를 트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실무 이런 협의들이 얼마나 다 진전될 수 있나 이런 게 보여지는데 어제 그 모두 발언을 이제 지켜보시면 느껴지십니다마는 상대방을 서로 자극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려운 문제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럼 뭐 어려운 얘기들은 안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서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양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뭐 시작점에서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그 시 주석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2번을 연속 만난다는 거는 뭔가 상호 간에 필요한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더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전략적 가치가 양측이 다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2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그 경주에 이어서 이번에 베이징 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서 좀 홀대받았다. 이런 사실 논란도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마다 매년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일단 관계 복원의 첫 발은 확실히 디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될까요? 예, 그 기본적으로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이 경주에 왔을 때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극진한 대접을 했거든요. 그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을 했고 시 주석도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에이펙이라는 큰 회의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환경이었는데도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시 주석을 예우했고 시 주석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공간이 넓어질 거라는 기대를 또 하지 않았겠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분위기에서 경주 1차 회의를 넘어갔었고 이번에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도자 간의 서로 인식, 관계가 괜찮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뭐 셔틀 외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모두 발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두 정상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같은 어떤 합의는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 이 안보 정세에 관련한 발언부터 먼저 보면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 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한반도 평화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네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 발언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최대 현안은 북핵,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방어하고 상쇄시키느냐가 뭐 어떤 지도자든 마찬가지죠. 가장 핵심인데 사실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사라졌고 중국에서도 사라졌어요. NSS 그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애초에 또 북한이라는 것도 없고 네. 중국의 군축 보고서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중국한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집어넣어서 천명을 했고 특히 김정은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핵을 뭐 비핵화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려면 나한테 얘기도 붙이지 마라.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또 하나는 남북은 별개 국가이기 때문에 나하고 남한하고 매치시키려고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해온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작년 전승절 때 간신히 북중 관계를 조금 이제 당겨왔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죠. 중국이 얘기하기가. 우리가 아마 사전에 모두 발언 협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그 정도 얘기는 해야겠다. 그거를 비핵화라는 말을 이제 평화라는 말로 한반도 평화라는 말로 네. 이제 포장을 한 거고 네네. 시진핑 주석은 사실은 이제 북핵 문제가 1번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1번 문제지만 지금 오히려 시 주석은 중미 갈등, 미중 갈등,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진 중일 간의 소위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갈등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약간 이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세계적 국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움직이니까 한국이 좀 같이 여기에 와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은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양자 관계 이외에 다양한 현안을 같이 논의하자라는 게 전략 관계예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우호 관계, 호혜적 동반자 관계 이거는 양자 관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더 넓은 범주에서 논의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경주에 와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시 주석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두 번이나 썼습니다. 이 네. 얘기는 더 넓은 범주로 한국이 한중 관계를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편 들어달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북핵 문제, 중국은 더 넓은 범주에서의 한국의 협력, 특히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한국이 좀 자기 쪽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안보 관련 현안 중에 하나가 사실 서해 구조물 문제, 그다음에 서해 해양 해상 경계 획정 문제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차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할 수 있도록 개최하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양국 간의 소통이 다시 회담 차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진전이다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는 서해 구조물 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제기했을 때 그건 어업시설이니까 당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조에 비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진전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다만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잠정 조치 수역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지금 30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서로 양보할 수가 없죠. 바다 영토를. 그러다 보니까 잠정 조치 수역을 뒀고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건 공동 어로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를 하다 보면 양쪽이 200캐리씩 있으면 그냥 반으로 가르면 되는데 이게 370km 거든요. 200캐리면. 근데 이 서해가 약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잠정 조치 수역을 둬서 공동 관리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 관리 수역에는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어떤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연어 양식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연어 양식 시설인지 한번 보자 그러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 공동의 어떤 그 조사라든가 이것까지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거보다는 조금 뒤로 한 발 간 것 같다. 사실 저는 한중 관계 공부하고 네. 이렇게 이러면서 중국이 한국한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말 연어 양식 시설이면 굳이 그거를 잠정 조치 수역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네 수역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잠정 조치 수역에 놓고 이거는 어업시설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레이더도 설치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2개 구조물 설치해 놓고 관리 구조물도 있는데 거기는 헬기 착륙장까지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여덟 시설의 헬기 네. 착륙장은 좀 이거보다 누가 봐도 이거는 군사시설로 전용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를 제기했었고 네. 아마도 그런 워딩 나온 것 자체가 이건 어업시설이니까 말하지 마 해서 얘기해보자로 간 거니까 조금의 진전은 있는 거다. 그리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한중 감정, 특히 한국의 반중 감정이나 이런 거를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니까 가시적 조치를 해달라는 그게 성의 표시잖아요. 서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쪽에 어떤 감정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일정을 일본보다 중국 먼저 간 것도 우리는 또 중국의 감정을 또 고려한 그런 행보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네.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의 그 흐름을 쭉 일본에서 또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네. 사실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중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렇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규모 그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또 지금 훈련, 미중도 뭐, 안 네, 좋죠. 네, 게다가 베네수엘라 건도 있죠. 맞습니다. 등등등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일단 한중 관계에서는 그 정치 안보, 그러니까 안보 관련한 얘기는 좀 수위를 낮추고 주로 경제, 문화,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갖고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이번 회담을 전체를 보시면서 중국식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이미 작년 경주 1차 한중 정상회담 때부터 감지가 됐던 거죠. 그건 이제 중국의 요구도 있었을 거고 우리도 불편하니까 그랬을 건데 네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복합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 대로 현상 인식을 하면서 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두고 이제 양자 간의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가보자라는 거가 이제 우리 주장이기도 하고 중국도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 불편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1차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이 의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자 하고 싶은 얘기 모두 발언해서 하고 네. 얘기하자. 이번 것도 사실 모두 발언을 보면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언어들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조를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 중국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는 경제 민생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 흐름을 잡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양측에 들어있다. 다만 중국은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큰 넓은 차원에서 한국의 협력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이제 대표적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조현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좀 진전된 뭔가를 내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만의 유사 문제가 어떻게 일본의 유사냐. 내정 간섭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좀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건데 한국도 한국 입장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CCTV에서 와의 회담에서 잘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중 수교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중국의 주장을 승인하고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하고. 네. 그 정도 선에서 네네네. 우리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중국이 볼 때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경제나 사회문화나 이쪽으로 조금 방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지난해 중국 그 관광객 비자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로서는 계속 중국 쪽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이제 기대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이른바 한한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급망 관련한 문제라든가 새해 들어서 만약에 한중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좀 복원의 기틀을 마련했고 조금 나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물꼬가 트일까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청와대나 안보실이나 뭐 다 한중 관계 복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될 언어예요. 복원이라는 말은. 네네. 왜냐하면 수교 당시로 상태로 가는 게 복원이냐. 아니면 2016년 사드 상태 전으로 가는 게 복원이냐.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미 동맹 구조와 한중 협력 구조가 그대로 있었고 북한의 존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중 수교는 북한을 정상국가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같이 이뤄내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했는데 30여 년이 지난 현재 보면 한반도는 더 북핵이 고도화되고 안정을 아직 찾지 못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게 중국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 복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가 좀 이제 의문이 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거꾸로요. 시진핑 주석이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만천석상인지 어디서 네. 한중 관계가 새로운 기점에서 출발하는 한 해가 앞으로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저는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 새로운 기점에서 출발.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하고 나서 한국 외교의 기조를 뭐라고 그랬냐면 역대 진보 정부하고 좀 다르죠.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실용 외교 그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마지노선을 제시한 거예요. 북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걸 기초로 해서 실용 외교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을 한 거고 중국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이 자기를 계속 이렇게 지지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새로운 한중 관계 시작 원년 뭐 이런 표현도 복원도 아마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세우지 않는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해나가는 그런 의미의 한중 관계의 복원을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소위 북한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15건의 양해각서를 채택한 부분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포럼이라든가 네. 게다가 이제 의전에 대한 또 그 화제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사실 커지긴 하는데 아까 제가 계속 한한령을 얘기 드렸던 건 또 네, 저희가 맞습니다. 종사하고 네, 네, 있는 네. 문화 콘텐츠 맞습니다. 부분이기도 예, 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문화 쪽에서 네, 공연들이 있고. 조금씩은 있지만 아직도 뭔가 큰 틀에서는 예전만큼 그러니까 좋았을 때 네. 한중간의 문화교류가 왕성했을 때만큼의 수준이 안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올해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한령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풀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한한령을 풀어달라 이런 거는 사실은 맞지 중국 않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네, 네, 네. 우리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 교류를 해야 되는데 한한령은 한 번에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게 꼭 그 사드 사태 때문에 한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자국 문화산업 보호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막강한 한류, K-팝이라든가 이런 그 전파력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 중국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문화에 너무 빠져들고 이러는 거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의미 있는 워딩이 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 한한령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문화교류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사실은요 이미 지방교류나 이런 데서는 그 눈 감아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중국식 표현이에요. 아, 네네. 안 되고 있는 거를 지금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지방교류나 이런 데서는 소규모로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핵심은 중앙정부가 눈을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류를 하는데 사실 눈치 보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방정부 차원이나 이렇게 조금씩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가야지 우리도 뭐 일시에 네.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한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장악력이 굉장히 크지만 그거를 규제하는 게 파노라는 게 있잖아요. 허가. 그런 것도 안 해주는 이유가 그게 꼭 한한령적 차원이 아니고 소위 문화산업적 차원에서의 이 경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한령이라는 것도 그런 거를 잘 구분을 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이런 그 소비, 공연에 대한 소비 이런 거는 교류로서 커질 수 있는데 문화산업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산업으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경쟁자인 경쟁으로, 나라를에게 우리 시장을 그냥 네. 다 오픈할 수, 그러니까 개방할 수는 그것도 없다는 굉장히 측면인데. 나누어서 접근을 하면 네, 네. 우리가 그것까지 건드리려는 거 아니다. 양자 간에 네, 사회문화 교류 하자는 거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공간이 조금 넓어지고 저는 이번에 한한령도 그런 면에서 그런 워딩이 나왔다는 면에서 조금은 한 번에 뭐 이렇게 확 풀어지는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작게는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할까 하다가요. 어쨌든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지금 여러 국제 정세 상황상 미중 정상회담 4월에 할 수는 있긴 하나 뭐 이런 말도 네, 사실 네, 네.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정상 외교라는 게 이미 시간표가 벌써 그렇죠. 그 전에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4월에 예정대로 이제 갈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베네수엘라 정세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지금 물꼬는 트기는 텄지만 앞으로 도전적인 시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기대는 거는 북한과의 관계를 좀 풀어가는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4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하고 우리와의 사이에서 이런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행보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정상회담 이제 진행되고 나면 그 밑에 그 고위급 교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그 단절된 남북 관계가 양자 간에는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형태를 통해서 이거를 좀
복원시켜보자. 그야말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로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중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적 역할이란 단어 이외에는 쓸 단어가 사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말도 잘 안 들을 뿐더러 북한도 계산을 한단 말이죠. 자기네 전략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소위 NPT도 탈퇴하고 IAEA 사찰도 받지 않으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저렇게 군사력이 증강되는 거는 동북아 안보의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거는 네. 중국한테도 유리할 게 없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다리를 놓기는 어렵지만 핵 문제가 규범화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좀 뭐 이 NPT에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규범화되는 체제로 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좀 해라. 그래야 북미 대화도 가능하고 미북 간의 북중 간에도 과거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질 거고 그래야 전체적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네.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미중 문제는요. 네. 서로 관리할 겁니다. 이 투이 불파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들어본 모르겠는데 것 같습니다. 싸우기는 싸우지만 쪽박은 깨지 않는다. 네. 그래서는 안 깹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충돌할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간이 있다. 그걸 네.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의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6일 화요일 정규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